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예, 그 박인곤 교수님하고 함께한 작품들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예. 저희가 2017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78작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물론 저희가 했던 걸 다 올린 건 아니라서 그쵸. 예. 그런데도 엄청나죠. 78작품이라니. 예. 그래서 이 박 교수님 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교수님 방송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교수님 성함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제 취향하고는 좀 많이 다른 작품을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걱정들 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참 보기 드문 예. 어떤 이 작품인가요? 이 네. 작품은 아사다 지로라는 작가의 네. 슈샨보이라는 단편이고요. 네. 이 슈샨보이라는 단편집에 실려 있는 표제작입니다. 음. 7편의 단편이고요. 네. 어 아주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저도 아사다지로 작가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예. 엄청나죠. 예. 정말 천부적인 이야기꾼이다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예. 수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다 다른 얘기예요. 아유, 이거 정말 배경도 엄청난. 다르고 맞아요. 주인공도 예. 다르고 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쓸까 싶고 그리고 진짜. 예. 필력이 대단해요. 아유, 정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저는 치불살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추리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는 제 취향하고는 전혀 아닌 작가인데, 네. 와, 그 필력 때문에, 음. 엄청난 필력 때문에 제가 쏙 빠져 가지고 예. 거의 다 봤고요. 그러니까 정말 또 옛 다작을 하는 작가예요. 예, 다작하셨고 옛 어르신들 말씀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유, 작가입니다. 정말 엄청난 작가입니다. 네. 네. 그 정말로. 저희가 이 아사다지로 예, 그 작품도 소개를 몇 편 해드린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 수국꽃 정사는 줄거리 해설관 낭독으로 교수님과 함께 했고, 예. 그 다음에 그 러브레터. 아, 예, 그쵸. 러브레터, 그건 인제 너무 재밌는 게 네, 영화화 됐었죠,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파이란으로. 맞습니다. 근데 최민식. 예. 개인적으로는 이 러브레터라는 제목이 훨씬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근데, 이게 예. 다른 영화 있잖아요, 러브레터라는. 그러니까 이 러브레터 그러면 오겐키 데스까 그거 맞아요. 생각을 많이 예예. 하시는데 그거 맞아요. 아닙니다. 예. 파이란의 원작이고요. 맞아요. 예. 원작이 훨씬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영화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철도원. 철도원 이거 뭐 너무 유명하죠. 네. 이건 예. 일본 그 영화로 예. 돼 있고요. 또 국내에도 정말 많은 그 팬들을 거느린 작가이신데 오늘 함께할 그렇습니다. 작품은 슈샨보이가 되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거의 추미소가 있잖아요. 저희 서브 채널. 예. 네, 추미소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자세히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예. 이거 링크도 걸어 드릴 거고 사실은 추미소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사다지로 작가의 슈샨보이 등장인물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몇 명이 인제 등장하는데 많은 인물은 아니고요. 스카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뭐라고요? 많은 스 인물이 아니라고요? 일단 잠시만. 저기 소개부터 일 해 일 주세요. 일곱 예. 일곱 여덟 명인가?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많네, 많아. 네. 스카다라는 이름인데, 52 세에 은행을 퇴직했어요. 네. 막 퇴직하고 좀 놀다가 쉬다가 인제 완전히 은퇴하는 게 맞는 건데, 재취업을 합니다. 음. 중소기업 사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재취업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요. 52 세니까. 젊은 나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치로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게 인제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네. 스카다가 운전해 주는 중소기업 사장이 60대 중반이고요. 네. 어떤 중소기업이냐면은 학교나 회사 식당에 위탁 운영하는 아카네 푸드라는 설립자이자 사장인 사람이에요. 네. 자수성가란 사람이죠? 그쵸. 네. 그리고 기쿠지 노인이 등장하는데, 네. 철교 다리 밑에서 구두를 오랫동안 닦아온 노인이에요. 음.
아주 나이가 많고요. 예. 그리고 이 스카다, 금방 그 52세 퇴직은행원이었던 사람의 부인이 나오고 아들과 딸이 나오는데, 아들과 딸은 이제 젊어요, 아주. 근데 막 취업을 한, 음.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아들과 딸이 나오고요. 매번 그 일요일 저녁마다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함께 식사를 집에서 같이 하는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그러니까 단란한 가정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사장 이치로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등장인물이라기보다는 슈샨보이라는 그 이 이치로 네. 중소기업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경주 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란 얘기죠. 예, 말에서 부자죠. 아주. 여기서는 예. 마주라는 얘기니까요. 예. 우리 그래서 슈샨보이는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슈션보이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다 설명해 아시겠죠? 주시죠. 예. 예. 슈샤인보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6.25 때 뭐 그 전쟁 끝나고 뭐 그때 전쟁 때 그 생겨난 어떤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구두 구두를 닦기를 말하는 거고요. 구두 네. 닦기죠. 예. 예. 슈를 샤인해 주게 만드는. 네. 근데 이제 그 슈샤인보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 뭐 발음상 그냥 슈샨보이라고 맞아요. 예. 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람으로는 8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요. 일곱 사람으로는 명. 7명이고 말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예. 7명을 전부 다 제가 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가 예, 비중이 꽤 커요, 다. 네, 비중이 있어서 그래서 예. 말 소리 빼곤 다 낸다. 그래서 미리 그 양해를 드릴 거는 제가 아시다시피 전문 성우가 아니라서 저희가 오디오 기반이다 보니 그러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좋은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 제가 말소리 없는 게 어딥니까? 살짝 발끈했던 게 등장인물이 몇 안 된다고요? 어쨌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예. 감동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자, 슈샨보이 아사다 지로 작가의 단편입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슈샨보이가 이겼어요. 스카다는 운전석에 깊이 몸을 묻고 이렇다 할 감개도 없이 적중 막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초보자의 행운, 즉 비기너스 럭이라는 걸까? 옆에 같이 주차해 있던 리무진의 운전사가 내리더니 시트를 젖히고 누워있는 스카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쪽 보스의 말이 이긴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스카다는 시트를 세우고 경주 중계 라디오 볼륨을 줄이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옆 리무진 운전사는 혼자 멋대로 흥분하며 큰 돈을 땄겠다고 소리를 쳐요. 주차장에서 올려다보는 경마 스탠드는 아직도 환성의 여운으로 술렁이고 있어요. 옆 리무진 운전사는 30배짜리를 땄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보스로부터 팁으로 받은 1만 엔을 걸었으니까 30만 엔을 땄겠다고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인 운전사로 보였는지 보스에게 팁으로 받은 1만 엔으로 보스의 말에 걸어서 30만 엔을 땄다는 것은 비밀로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야지 보스가 보너스를 한 번 더 줄 거라고 알려줘요. 스카다가 적중 막권을 한 번 더 바라보자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어요. 1만 엔의 돈이 아마 30만 엔이 된 모양이에요. 더구나 본전은 사장에게서 받은 팁이었어요. 사장이 다짜고짜 돈을 쥐어줄 때는 자존심에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사라면 누구나 당연시하는 부수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 식으로 주는 돈을 반갑게 받을 정도로 아직 이 직업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마주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보내는 동안 억지로 갖다 안긴 1만 엔이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해갔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메인 레이스에 출전하는 사장 소유의 말 슈샴보이의 막권을 사왔어요. 1만 엔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는 심정으로 산 막권이 30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에요. 스카다는 차에서 내려 양복을 입었습니다. 전속 운전사들은 모두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요. 봄바람이 실어온 먼지를 솔로 털면서 정말 한가하고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행운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거저 생긴 3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그거 참 속 편한 직업이네요 하고 한숨을 섞어가며 비아냥거릴 게 뻔했어요. 은행원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는 동료나 후배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권장하는 업무였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대합병으로 본사 관리직에 맡고 있던 업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혹했지만 이 업무는 더 가혹했어요. 특히 은행원으로서 전도양양한 미래를 믿고 받았던 주택 대출에다가 한참 자라는 자녀까지 있는 40대 후배들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세대를 표적으로 해야 했어요. 남에게 권유하기 전에 자네가 그만두는 건 어떻겠느냐는 말도 자주 들었어요. 그만두고 떠나는 동료 중 한 명은 이 살벌한 업무를 끝내면 자네도 보란 듯이 인사부장 자리는 꿰차겠군 하고 비아냥거리며 퇴직하기도 했어요. 전반기에 60명의 목을 자른 다음 스카다는 스스로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코 미담이 될 만한 사건은 되지 못했어요. 인생의 가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년까지 8년은 금세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간이 연장되는 출세의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되겠다는 투지는 이미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게 속마음이었어요. 다행히 아들도 딸도 사회인이 되어 있었고 선친에게 물려받은 집도 있었습니다. 52세라는 나이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동기인 인사부장과 오래 알고 지낸 담당 간부들은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빤히 들여다 보였어요. 누가 뭐래도 해고 담당이었던 인사부 부장의 후임은 어려운 법이에요. 뒷일은 알 바 아니었지만 아마 은행원들 사이에 슬픈 미담은 남겼을 터였어요. 애당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은 당대에서 다 써버리는 것이 이치에 맞았어요. 그렇게 믿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퇴직한 후 여전히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낡은 집의 수리와 마당 가꾸기와 큰맘 먹고 사들인 대형 텔레비전을 보는 맛에 빈둥빈둥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구인 광고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은 물론 생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고작 6개월도 되기 전에 그토록 꿈에도 그렸던 자유로운 시간을 어느새 주체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52세의 전직 은행원을 받아줄 직장이 있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내 몰래 신문의 구인란을 샅샅이 뒤진 끝에 우연히 조건에 맞는 광고를 발견했어요. 회사 전속 운전사, 나이 60세 미만, 경험 불문, 성실한 분, 정사원 대우, 급여는 당사 규정에 의함. 운전은 스카다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휴일에만 핸들을 잡았으니까 운전 실력이 남보다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분한 성격이라 사고도 위반도 전혀 없었어요. 적어도 성실한 분이라는 조건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급여나 대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어요. 52세라는 어정쩡한 나이에 조직의 인간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 눌러 있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는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학력은 고졸로 기입하고 경력은 예전에 근무했던 은행의 차량과라고 적었어요. 약간은 마음이 찜찜했지만 학력이나 경력을 과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추는 기재는 죄가 되지 않을 거라며 자기 멋대로 정당화시켰습니다. 주식회사 아카네 푸드는 비상장 중견기업으로 100명의 정직원과 500명의 비정규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이상한 고용 형태는 공장이나 학교 식당 업무를 도급으로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사원 식당이나 학생 식당의 경영을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업원은 시간제 근무를 하는 주부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카네 푸드는 나라 전체가 불경기를 맞아 허덕일 때 오히려 번성한 듯 했어요. 기업이나 학교가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유지비가 드는 식당 업무를 외부 업자에게 위탁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응모자가 쇄도할 테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을 우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장과 면접을 한 그 자리에서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장은 내 이력서를 보더니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더 바랄 게 없군. 이라고 말하며 단번에 채용했어요. 척 보기에도 보스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거구의 사장은 그 밖의 사항은 한 가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장은 스카다에게 도대체가 전속 운전사의 차로 모시고 다니는 행태는 내 성미에 맞지는 않지만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보스를 보며 스카다는 예전에는 본 적도 없는 유형의 이 기업 경영자에 대해 대번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최종 레이스의 방파레가 울릴 즈음 보스는 축하에 소란해서 도망치듯이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스카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하고 외치자 보스는 큰 꽃다발과 함께 자동차 뒷좌석에 뛰어들었다. 축하한다고? 1억 3천만 원에 낙찰된 말이 여물을 그렇게 잔뜩 먹고도 겨우 1억 엔을 갖고 왔는데 축하는 무슨 놈의 축하야? 빨리 천합 빼. 축하금이니 뭐니 줄 것도 없어. 이 조련사 놈이 승리 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구만. 근데 뭐하러 그런 걸 해야 하느냐 이 말이야. 스카다는 여기저기서 던지는 축하의 목소리를 해치듯이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다. 보스는 동료 마주들에게 애써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저 먼저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창문을 닫았다. 느티나무의 푸른 잎이 하늘을 뒤덮는 귀로는 의외로 한산했다. 스카다는 룸미러로 보스의 표정을 살폈다. 굵은 목을 올가맨 넥타이를 풀고도 승리의 축하 꽃다발은 가슴에 그대로 안고 있었다. 스카다는 이해하기 편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입만 열면 어느새 돈 이야기지만 그것이 맨손으로 기업을 일으킨 사람의 자세라는 것은 요즘처럼 불경기에 과분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 높은 급여를 봐도 알 수 있다. 도망치듯이 경마장을 떠나는 것은 축하턱을 내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축하받는 일에 서툴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중반으로 접어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활력에 넘칠 뿐 아니라 영원한 소년 같은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붉은 노을이 거리를 물들이고 고속도로에 접어들 즈음에 보스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 철교 아래 구두 닦기 슈샨보이 노래네요. 사실 스카다가 먼저 보스에게 말을 거는 일은 드물다. 큰 경기에서 승리한 마주의 기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뜻밖의 보너스가 주머니에 굴러 들어온 탓에 입술이 저절로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까 자네도 땄겠네. 보스의 감은 예리하다. 거짓말을 할 생각도 없어서 스카다는 대답했다. 네, 슈샨보이의 막권을 만에 넣지 샀어요. 그래? 의외로 보통이 아니네. 30배쯤 먹었을 테니까 와 대박인데? 비기너즈 럭이죠 뭐. 비기너즈 럭?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저 난생 처음 막권을 산 거거든요. 그거 괜찮구만. 비기너즈 럭. 이름 좋은데? 이건 말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근데요, 사장님, 그 당첨된 막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뭐야? 그거 돈으로 바꿔오질 않았단 말이야? 이 자네 바보르구만. 30분 지나면 무효야, 무효. 보스가 사람을 놀리는 버릇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스카다는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네? 정말요? 하고 놀라는 척을 했다.
안 됐구만. 모처럼 딴 3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되다니. 하지만 안심해. 마주는 무리가 좀 통하는 법이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줄 테니까 막권을 이리 줘. 스카다는 안주머니에서 당첨된 막권을 꺼내 시트 너머로 건네주었다. 이거 내가 20만 원에 사면 되겠지? 어차피 이거 휴지 조각이잖아. 이건 억지다.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다발이 철썩하고 놓였다. 농담이야. 이것만 받아둬.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네 마누라한테도 비밀로 하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네 하고만 대답을 해놓고 스카다는 돈다발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20만 엔이 아니다. 아마 50만 엔은 될 것 같다. 전직 은행원의 감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저 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보스는 못 들은 사람처럼 한동안 창밖을 보고 있다가 아니 신주쿠로 가자고 라고 말했다. 신주쿠 어디쯤이요? 철교 밑 말이야 철교 밑. 알고 있나? 아, 네. 저 스노하즈의 철교 말씀이십니까? 잘 압니다. 고지식한 보스가 예정이 없는 행선지를 지시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일요일이라 사적인 볼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건 그렇고 축하금을 주는 방식에 참으로 멋있는 것 같아서 스카다는 감동했다. 보스는 말씨는 우악스럽고 차림새도 촌스럽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늘 배려하고 있는 듯했다. 만엔의 팁을 찔러 넣어줄 때 내 얼굴이 아마도 일그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근데 사장님, 아무래도 제 아내한테는 입을 다물 수가 없겠는데요? 그건 자네 마음이야. 말해봤자 뭐 분명히 핸드백 하나라도 사줘야 될걸. 보스는 큰 소리로 웃고 나서 다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사는 이런 것이었다. 붉은 노을이 거리를 물들이며 빌딩 너머로 치면 거리에 네온꽃이 핀다. 우리는 가난한 구두 닦기. 아, 밤이 되어도 돌아갈 수 없네. 보스의 입술에서 옮겨붙은 구슬픈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스카다는 그날 운전석 창 너머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힘을 잃은 초여름 석양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동안 스노하즈의 철교는 시간의 흐름을 망각한 듯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내가 어릴 적 도내에 전차가 종행으로 달리던 무렵 어른의 손에 이끌려 큰 철교 밑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오움의 길을 따라 오기쿠보에서 오는 전차는 폭은 넓어도 그리 높지 않은 철교 밑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승객들은 일단 전차에서 내려서 철교 밑을 지나 가부키초 입구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야 했어요. 낡은 벽돌을 쌓아 올린 벽도 울퉁불퉁한 돌길도 미끈거렸어요. 쉰내를 견디다 못해 내가 코를 싸쥐면 할머니가 내 손을 때렸어요. 질책의 이유는 그 음울한 철교 밑에 전쟁의 희생자들, 상위 군인과 구두 닦기, 야바위꾼 혹은 그런 생계의 수단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거린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생활터전을 일군 사람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는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할머니는 내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철교 밑을 오가는 사람들은 마치 통행료라도 지불하듯 동전을 던지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구두를 닦았어요. 스카다의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붉은 석양이 이런저런 흘러간 옛 풍경을 뇌리에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동안 철교의 모습이 옛날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나마 바람이 잘 통하는 입구 주위에는 노숙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할 만큼 절실한 상황은 아닌가 보였어요. 아닌 것 같이 보였어요. 보스는 차에서 내리면서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스카다는 교차로 옆에 차를 세우고 비상 깜빡이를 켰습니다. 보스는 뚱뚱한 몸을 흔들며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보스에게서 옮아붙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참을 기다려도 보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하고 인파 속으로 눈길을 주다가 스카다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석양이 붉은 비단을 들이운 듯한 철교 입구에서 보스는 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구두를 닦고 있는 중이었지만 구두 닦기라는 장사 자체를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를 얼른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어라? 하고 스카다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로 구두 닦기 존재는 의외였어요. 오가는 자동차 사이로 보였다 가려졌다 하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한순간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늙은 구두닦이는 손님의 발을 껴안듯이 등을 구부리고 있고 보스도 고개를 쭉 빼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참 있다가 차로 돌아온 보스가 매우 초췌해 보인 것은 괜한 지레 짐작이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구두를 닦으신 건가요? 차를 출발시키면서 스카다가 물었다. 보스는 창 너머로 구두 닦기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맥이 빠졌을 즈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저 영감은 명인이야, 명인. 듣고 보니 과연 보스의 구두는 언제나 에나멜처럼 반짝거렸다. 옷차림에는 도통 무관심한 사람이라 거울 같은 구두의 광택이 눈길을 끈다. 더 볼 일은 없으십니까? 이제 됐어. 집으로 가자고. 아자부의 아파트로 돌아올 때까지 보스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은 계절에 관계없이 전골을 가운데 두고 식사를 하는 것이 스카다 집안의 오랜 습관이다. 작년부터 회사원이 된 자랑스러운 아들도, 전문대를 나와 백화점에 취직한 딸도, 이미 연인인 듯한 상대가 생긴 모양이지만 이 의식만큼은 여전히 중요한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예기치 않았던 보너스를 받은 식구들은 기분이 최고인 듯했다. 스카다는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갑자기 생긴 50만 엔 가운데 10만 엔씩을 자신과 아이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 20만 엔을 아내에게 주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부모는 제쳐두고 남매끼리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그 대표님 카리스마 있네요. 난 그런 경영자가 좋아요. 우리 회사 간부들은 하나같이 알고 보면 우리랑 똑같아서 멋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재미없는 거? 그게 출세를 위한 조건이야.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스카다를 아내가 나무랐다. 아니죠. 그렇게 재밌지도 웃기지도 않는 사람도 정리해고를 당하는 거니까요. 아내의 독설에는 이골이 나서 화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버지를 감싸고 나왔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화목한 가정이지만 말다툼을 하면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모녀뿐이다. 스카다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그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슈샨보이가 우승한 날 사장이 일부러 신주쿠 철교 밑에서 구두를 닦았다. 이게 미스터리인 것 같아. 자, 누구 짐작 가는 사람 없어? 가족은 잠시 조용히 입을 다물고 먹고 또 마셨다. 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그때 딸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네, 아빠.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몇 살이에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긴 해도 아빠보다 띠동갑 정도는 위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사장님은 옛날에 신주쿠의 슈샨보이였다. 철교 밑에 있던 영감님은 그 시절의 동료다. 그러자 가족들은 오 하면서 일제히 탄성을 올렸다. 설마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제법 드라마틱한 발상이다. 그럴듯하다. 딸아, 넌 분명히 백화점 종업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저 시나리오 교실은 꼬박꼬박 잘 다니고 있지? 근데 말이죠. 하고 아내는 비평을 덧붙였다.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 아닐까요? 생각 좀 해봐요. 자기 혼자 부자가 됐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오늘 내 말이 우승을 했다, 1억 엔이나 벌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자 딸은 즉각 반론을 폈다. 카리스마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옛날 동료한테도 한턱 쏜 거겠죠. 월급을 주는 아빠한테까지 보너스를 줬으니까 그 누구한테 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추리가 모두 현실감이 있어서 들으면서 스카다는 자신의 빈곤한 상상력을 새삼 깨달았다. 이번에는 아들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그건 아니지. 아빠, 그 영감님 구두 닦는데 명인이라고 했죠? 그렇게 눈에 띄게 번쩍번쩍 닦아준다면 나도 퇴근길에 들러보고 싶은데요. 근데 말이야, 말의 이름은 왜 슈샨보이일까? 아, 그건 구두를 닦으면서 생각해낸 거겠죠. 경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이러저러해서 영감님의 추억 얘기에 감화를 받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 슈샨보이가 우승을 했다. 아, 이건 그 보너스요.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카리스마인지 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미스터리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들은 현실주의자다. 재밌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녀석이지만 어쩌면 사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스카다는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룸미러로 본 초췌할 대로 초췌해진 보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스카다는 요즘 먹는 게 영 시원치가 않다. 아이들의 식욕에 압도되어 스카다는 젓가락을 놓았다. 찻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집은 신혼시절 새로 지었지만 정원은 조부모가 만든 그대로의 고풍스러운 모습이었다. 남양의 경사진 땅에 흙을 쌓아 올리고 높지 않은 판자 울타리가 모퉁이 땅의 경계를 에워싸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심은 매화나무도 이제는 완연한 고목이 되었다. 넓지는 않지만 요즘 시절치고는 사치임이 틀림없는 정원으로 나올 때마다 샐러리맨도 나쁘지는 않구나 싶다. 지나치게 낭비벽이 있거나 아니면 가장이 일찍 죽는 곤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 정원도 집도 저축도 평안하게 유지될 것이다. 등나무 넝쿨을 올린 시럭 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노라니 아내가 옆으로 와서 허리를 굽히며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근데 당신한테 일 이야기를 듣는 것도 왠지 재밌네. 그러고 보니 은행원 시절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재취직하고 나서는 그날 일어난 사건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다. 말이 사건이지 딱히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셀러리맨 사회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보스의 말씨나 태도, 그리고 차창을 스치는 풍경을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보, 아까 준 그 돈으로 당신이 갖고 싶은 걸 사.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찻잔을 입에 대고 후후 불어시키면서 아니요, 저축할 거예요. 하고 말했다. 근데 오늘의 그 철교 및 사건 말이에요. 역시 미스터리네요. 적어도 평범하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 때문인지 아내에게도 보스가 친근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본 신주쿠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일대는 넓은 정수장이었고 암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역의 서쪽 출구에서는 커다란 저녁해가 보였다고 아내는 말했다. 전쟁이 끝난 것은 스카다가 태어나기 7년 전, 아내가 태어나기 8년 전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네. 스카다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 의심스러웠다. 불탄 자리는커녕 도시 부흥의 기억도 없는 것이다. 어린 나이지만 자의식이 싹 텄을 때는
지금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고생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아내가 아는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도 하나같이 말수가 적은 분들이었어요. 그것은 성격이나 가풍은 아니에요. 젊어서 겪은 고생을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식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부모는 모두가 말이 없어요. 밤의 정원은 고집스러운 부모님을 닮아 조용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보스의 일상은 무섭도록 규칙적이었어요. 사장 전속 운전사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근무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나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고지식한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회사를 일찍 나와 들르는 집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물론 자세한 설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두 군데 아파트는 모두 시부야 본사와 아자부에 있는 자택의 딱 중간에 있어서 이른바 첩의 집이라는 것을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가정교사라도 되는 양 성실하게 양쪽 집을 방문했어요. 따라서 스카다의 근무에는 규칙적으로 매주 두 번의 심야 작업이 부과되는 셈이었습니다. 잔업 임금은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만 하면 되는 업무이므로 불평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운전사 채용과 동시에 구입한 리무진은 응접실 같아서 잠깐 선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는 몇 시간은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스카다가 보스의 일상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오전 9시에는 반드시 출근하고 적어도 하루 두 군데나 세 군데 현장을 돌아봤어요. 차 안에서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휴대전화로 지시를 내리거나 했어요. 현장에 도착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조리인들이 입는 하얀 가운을 거쳤어요. 보스의 그런 행동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약간의 도락은 당연한 대가임에 틀림없었어요. 오히려 그 도락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스카다는 보스의 초인적인 생활 태도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첩의 집에서 나온 보스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 많아집니다. 비밀을 아는 운전사에 대한 어색함을 수다로 얼버무리려는 것 같았어요. 보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한때가 스카다는 하루의 근무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돈을 가족들이 나눠 가졌다고? 이 자네 바보구만. 보너스의 행방을 묻기에 솔직하게 대답하자 보스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건가요? 그래, 정말 바보로구만. 더구나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 그게 더 바보다. 이거 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참 일하는 젊은 친구에게 10만 엔의 용돈은 너무 많아. 그런 횡재를 하다 보면 인간은 교활해진단 말이야. 또 한 가지. 마누라한테는 돈이 아니라 보란 듯이 물건으로 사줘야지. 선물 말씀이세요? 그건 좀 쑥스러워서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게 왜 새삼스럽게 쑥스러운 걸까? 이 자네도 참 예의를 모르는 친구구만. 그렇다면 집 밖에다 여자를 둘씩이나 데리고 사는 건 예의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냐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룸미러로 보스의 표정을 본 순간 스카다는 미소를 되찾았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 옳다는 생각이 든다. 기름기가 도는 보스의 커다란 얼굴은 입지전 속의 인물이 지니는 위풍을 갖추고 있었다. 근데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말이야? 보스가 질문 내용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 철교 밑에 구두 닦기 말씀이에요. 그 구두 닦기 그렇게 솜씨가 좋은가요? 보스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명인이라니까.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요? 그래.
같은 돈을 낼 거면 잘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당연하잖아. 그 이야기는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보스가 중얼거릴 것 같았다. 하지만 중얼거리는 대신에 보스는 되받아쳤다. 뭐 특별히 감출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야. 자네도 솔직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 입을 다물잖아.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났다. 이력서 허위 기재를 보스가 눈치챈 것 같았다. 본점 인사부에 해고 담당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해외나 지방을 포함해 몇 개 지점을 거쳤다. 도심의 지점장도 한 적이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보스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은행원은 손님을 잊어도 손님은 은행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아참, 우리 집사람이 언제 한번 자네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더구만. 이 자네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을 생각인지도 모르지. 어이, 스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알았어? 화제가 바뀌어 스카다는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사장님 운전기사니까요.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 그럼 조만간 약속을 정해 둘게. 차는 아파트 안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다. 성격이 급한 보스는 문도 스스로 열고 나온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순간 작별 인사를 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네도 수고 많았어. 문을 열고 고개를 숙이는 스카다를 향해 보스는 몸이 오그라드는 말을 했다. 화제가 바뀐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자네 입 걱정은 하지도 않아. 누가 뭐래도 은행원은 입이 무거우니까. 예전에는 휴일에 차를 운전하는 것이 낙이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취미는 없어졌다. 오랫동안 세차도 하지 않은 국산 자가용은 차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아내가 전철을 타고 가자고 제의했다. 일요일에 나란히 전철을 타는 게 도대체 몇 년 만일까? 보스의 충고는 참으로 지당했다.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내한테는 여름 정장을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일일이 가격표를 보지 마. 브랜드 매장을 돌면서 스카다는 몇 번이나 아내를 나무랐다. 알았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주부의 습성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것저것 고민하던 끝에 아내는 세일을 하는 매장에서 20만 엔이라는 예상과는 한참 동떨어진 알뜰한 쇼핑을 했다. 좋은 물건은 파리에서 사왔으니까 됐다며 아내는 변명을 했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에 다녀온 유럽 여행에서 마음먹고 쇼핑을 한 기억은 없었다. 그것보다는 말이죠. 하고 아내는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뚱딴지 같은 제안을 했다. 그 명인 영감한테 가서 당신 구두나 좀 닦아달라고 합시다. 스카다는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아내는 자기 구두 손질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깨끗한데 뭘 그래? 깨끗하잖아. 오늘 아침에도 당신이 잘 닦아줬고 말이야. 저도 프로의 기술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내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슈샨보이에 대한 미스터리로 이런저런 상상을 부풀린 사람은 나만이 아닌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두닦이한테 맡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 그게 다 내조의 공이지 뭐. 아우, 난 참 기분 좋아요. 스카다는 시계를 보았다. 호텔 레스토랑에 식사 예약을 해 놓았지만 시간은 넉넉했다. 원래가 말수가 적은 부부다. 풀코스에 여유로운 시간을 채워줄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구두 닦기는 묘안이라고 생각했다. 흘러간 노래의 가사처럼 붉은 노을이 육교를 물들이고 있었다. 늙은 구두 닦기는 지저분한 방석 위에 반듯하게 앉아서 손님이 맡겨놓은 구두 밑창을 갈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동그란 의자에 앉은 순간
자신이 꽤나 대단한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구두 닦기가 거리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것은 타인의 얼굴에 구두를 들이대는 이 자세가 어딘가 어색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일본은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 옆에서 상자를 깔아놓고 자는 노숙자가 당당하게 코를 고는 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설명이 되었다. 계층의식이 없어지고부터 부끄러움이라는 인식도 함께 없어졌다. 공연한 허세를 부리는 것만 부끄러울 뿐이다. 저 부인, 죄송합니다.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대신에 금방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잔뜩 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니 노인은 수리 중인 구두를 옆으로 밀어놓고 스카다의 발을 마주하고 앉았다. 아내는 의자 옆에 허리를 구부리며 지금도 구두 밑창을 갈아서 신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 그럼요. 있습지요. 뭐 그래봤자 단골 노인들 분위기는 하지만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모두 밑창이 닳기 전에 새 구두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구두라는 건 그때부터가 발이 편안해지는 건데요. 아내가 몸을 잔뜩 구부린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이상하게 큰 것은 아마도 귀가 멀었기 때문일 것이다. 역시 귀가 잘 안 들렸던 만년의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 아내는 다소곳하게 얼굴을 가까이 대곤 했다. 근데 부인이 참 미인이십니다. 이 바깥 양반은 행복한 사람이네요. 미인일 뿐만 아니라 아주 참한 분이십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구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이, 근데 이런 낭패네요. 닦기는커녕 까딱하면 얼룩이 오히려 생기겠는데요. 워낙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 놓으셔서 말이죠. 노인의 셔츠 등에는 활처럼 구부러진 등뼈가 마디마디 아프게 드러나 있었다. 마디마다 구두약이 밴 손에서만 생명이 느껴졌다. 과연 명인 같았다. 솔로 먼지를 깔끔하게 털고 손가락 끝에 감은 천으로 꼼꼼하게 왁스를 발라간다. 원을 그리듯이 그 움직임을 반복하는 모습은 차를 닦는 요령과 비슷했다. 노인이 물을 사용해서 구두를 닦는 것을 보고 아내가 놀란 듯이 물었다. 왁스를 펴 바르면서 노인은 알루미늄 그릇에 담긴 물에 가끔씩 손가락 끝을 담그곤 했다. 함부로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건 요령이 쉽지 않거든요. 초보자가 잘못하면 구두가 못 쓰게 돼버려요. 구두는 순식간에 윤기를 더해갔다. 보스의 구두처럼 에나멜 같은 광택을 띠기 시작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눈이 약해가지고 하고 노인은 자동인형처럼 목만 쭉 빼고 스카타를 올려다 보았다. 노을색을 담은 안경은 두껍고 양쪽 안경다리 인매에는 때에 절은 반창고가 감겨 있었다. 군대에 징집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군인으로는 쓸모가 없어서 상관의 구두만 열심히 닦았어요. 이건 군대에서 훈련된 솜씨입니다. 자위대가 아니군요. 스카다가 되물었다. 네, 육군입니다. 눈이 나쁜 덕에 징병은 면제됐는데 본토 결전을 맞아 모조리 동원되어 갔었지요. 구두를 닦고 허구한 날 두들겨 맞기만 했어요. 그 덕분에 60년 동안 이걸로 밥을 먹고 있기는 합니다만. 노인은 묵묵히 구두를 계속 닦았다. 그때 노인 옆쪽에 있는 상자 안에서 노숙자가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노인과 노숙자가 주고받는 말 속에서 구두 닦기 노인과 노숙자는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어디서 다니시는 거냐고 말을 골라가며 물었다. 혹시 이 철교 밑에서 먹고 자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스카다도 갖고 있었다. 아, 걱정 마세요. 남들처럼은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저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의 명쾌한 대답에 스카타는 놀랐다. 낯선 손님의 걱정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나오는 대답이었다. 아내가 혹시 가족은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얼굴 가득히 깊은 주름을 만들며 노인은 싱긋 웃어 보였다. 아, 부인께서는 정말 미인이신데다가 조신하고 게다가 마음씨까지 고운 분이시군요. 다행인지 그런 귀찮은 식솔은 없습니다. 네, 혈혈단신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500엔입니다. 아내가 지갑에서 1000엔짜리 지폐를 꺼내 건네며 많은 공부가 되었기에 거스름돈은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아내 손을 잡아당겨 500엔짜리 동전을 쥐어주며 그럴 수는 없지요. 자, 거스름돈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 물어봐야 될 궁금증을 스카다는 드디어 입 밖에 냈다. 저 스즈키 이치로 씨를 잘 아시죠? 노인은 시간을 가늠하려는 듯 손그늘을 만들어 저녁 노을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스즈키 이치로라고요? 이 돌을 던지면 아무나 맞을 이름입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죠.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 아카네 푸드 대표세요. 그분한테서 영감님이 명인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아, 그래요? 잘은 모르지만 오래된 단골입니다. 그러자 그만하라는 듯이 아내가 소매를 끌었다. 노인의 표정은 확실히 곤혹스러워 보였다. 제가 장사를 마칠 시간이라 하잘것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은 도구를 정리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보스의 아파트에 들어선 순간 보스의 부인이 구두를 가지런히 놓으면서 말했다. 어머나, 스카다 씨, 신주쿠에 갔다 오셨나 보네요. 뭐라고? 스카다, 전에 다리 밑에 구두를 닦으러 갔었다고? 그런 얘기는 나한테 안 했었잖아. 복도를 걸으면서 보스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스카다는 대답할 말이 막혔다. 기쿠지 씨가 닦은 구두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당신 구두랑 똑같이 반짝반짝거려요. 도무지 처음 만나는 사람 같지 않은 부인이다. 보스보다 2살 연상이라고 들었는데 나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화사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배구 코트처럼 넓은 거실 창가에는 이래도 안 볼 거냐는 듯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 사장님이 명인이라고 하셔서 솜씨가 얼마나 좋은가 싶어서 닦으러 갔을 뿐입니다. 부인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스카다는 어색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차 술도 담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분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부인은 구두 닦기 노인을 기쿠지 씨라고 불렀다. 보스가 그냥 지나치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한마디로 확실해진 것이다. 어때? 자네 이제 일이 좀 적응이 되었나? 아니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저 불편만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겨우 2달밖에 안 된 초보자 치고는 꽤 잘하는 편이야. 전속 운전사라도 도무지 요령 없는 사람이 많거든.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카다는 믿기지 않았다. 철면피를 가장하고 동료의 목을 자르던 1년 전이 까마득한 옛날 일만 같았다. 인간은 몇 년을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은 길거든. 아파트라고 부르기에는 좀 지나칠 정도로 넓은 공간을 스카다는 차근차근 둘러보았다. 엘리베이터로 올라온 최상층은 바로 눈앞이 현관인 커다란 문이었다. 한 층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거라면
이 거실의 넓이도 수긍이 되었다. 이 딸 부부랑 함께 살 생각이었거든. 근데 이 사위가 미국으로 전견을 가서 돌아오지를 않네. 믿을 수가 있나? 10년이야, 10년. 외동딸이 뉴욕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보스의 나이를 생각하면 상당한 민감한 사정이 있을 게 분명하니까 그 화제는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왔다. 화사한 드레스 자락을 날개옷처럼 입은 부인이 홍차를 가지고 왔다. 보스는 술과 담배는커녕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 또한 스카다와 똑같았다. 막 그러니까 기쿠지 씨도 고집 이제 그만 부리시고. 부인이 이렇게 말을 꺼내자 스카다는 얼른 고개를 들었고 보스는 부인의 수다를 제지하려는 듯이 홍차를 소리내서 마셨다. 근데 향수가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요즘 당신 유난히 강한 냄새가 나는데. 아마 부인은 남편과 운전사가 꽤나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뿐 아니라 두 사람의 동요는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하지 않아도 될 불평을 늘어놓는다. 딸 부부하고 손자, 그리고 기쿠지 씨까지 함께 살 수 있게 하려고 이 아파트를 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이 쓰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넓잖아요. 당신이 말 주변이 없어가 제대로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기쿠지 씨도 기쿠지 씨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설 거예요. 여보. 아이, 그만 좀 해. 여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보수는 이렇게 나무랐지만 부인이 다시 뭐라고 입을 열려고 하자 목소리를 높여서 여보, 그만하라니까 라고 소리쳤다. 보스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금기를 건드린 거구나 하고 스카다는 생각했다. 운전사의 마음가짐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흥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농담이에요, 농담. 당신이 몇십 년 동안 못한 일을 나 같은 사람이 해낼 리가 없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보. 아이, 됐다니까. 그 얘긴 이제 좀 그만해. 하지만요, 당신이 딱해가 그래요. 기쿠지 씨는 정말 고집불통이야. 당신이 너무 안 됐다고요. 금기를 건드린 발이 영문모를 늪속으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스카다는 등줄기를 곧게 펴며 말했다. 혹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보스는 큰 몸을 소파에 묻고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부르짖듯이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이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어떻게 되는 일이라면 진작 그렇게 했을 거야. 진작. 그래서 운전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콜이나 택시면 충분하잖아. 매일 똑같은 친구가 붙어 다니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보여주게 됐어. 이 정작 당사자인 내가 없는 간부회의에서 멋대로 결정해놓고 경비가 어떻다는 둥, 일이 번거롭다는 둥, 사장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둥,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왜 내가 아랫도리를 내놓는 것처럼 자네한테 모든 걸 보여야 되는 거야? 에? 자네는 어차피 생판 남이잖아. 자네 정체는 대충 알고 있어. 은행에 들를 때마다 쩔쩔매기나 하고 말이야. 고졸의 차량 과장이라면서 오랫동안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농담하지 마.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지점장에게 슬며시 물어봤어. 당신 은행 직원 중에 스카다라는 사람이 없었느냐 하고 말이야. 은행원은 확실히 입이 무겁지만 유도신문에는 약해. 무슨 일이나 액면 그대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작자들이지. 스카다 씨요? 스카다 씨. 예, 저 구조조정 때 책임을 지고 그만뒀습니다. 이러더라고. 멋지게 해낸 다음에
인사부장이 될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중역 자리는 일단 무난하게 차지할 수 있었고, 실적도 인망도 모두 대표이사 그릇이었는데, 성실함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구만. 그래, 그건 멋진 일이야. 근데 한 가지만 말해둘게. 자네, 자네 마누라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젊을 때부터 살림을 다 맡겨놓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싫다고 그만둔 건 아니야? 아, 그런 사람한테 왜 내가 창피를 당해야 되는 거야? 이 도무지 되어가는 꼬락서니가 아주 무시무시하구만. 그 말 슈샨보이 말이야. 횡재에 가까운 값에 사들인 말이야. 2억까지는 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걸 1억 3천만에 낙찰을 했으니까 횡재였지.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지만 언젠가는 경마레이스에서 이길 거라고 믿었어. 이름은 슈샨보이라고 지었고 말이야. 내가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비장의 이름이야. 사실 저 슈샨보이 그대로도 좋았어. 철교 밑에 쭈그리고 앉아 세상 사람을 모두 발치해서 올려다보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해주는 게 내 천직이야. 내내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걸. 기쿠지 씨한테 야단을 맞았어. 땅바닥에 엎드려 빌어먹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이야. 남자라면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봐야 한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구만. 아, 그래서 이 아파트도 샀던 건데 말이야. 50년도 더 걸려 간신히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기쿠지 씨는 와주지 않는구만. 저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도대체 몇 살부터 시작되는 걸까?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은 기쿠지 씨의 얼굴이야. 처음 만난 게 6살 때였으니까 그 전의 일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남아있는 게 없어. 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몰라. 그리고 왜 내가 혼자서 불탄 자리를 헤매고 다녔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폭격 때문에 이 머리를 어디다 부딪힌 걸까? 아니면 뭔가 끔찍한 꼴을 당하는 바람에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 불에 탄 들판이었던 신주쿠에는 서쪽 출구에도 동쪽 출구에도 큰 암시장이 있었어. 기구치 씨는 서쪽 출구의 시장 한 귀퉁이 철교 밑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지. 그래, 지금이랑 완전 똑같은 자리야. 두껍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육군 전투모를 쓰고 있었어.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할기라도 할 것처럼 손님의 구두를 들여다보곤 했다니까. 그 모습도 지금이랑 아주 똑같았어. 눈이 나빠서 막판에 징병당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야. 기쿠지 씨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남이 듣고 불쌍하게 여길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 나는 딱 한 번 진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남방에서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철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 글쎄, 수송선이 그만 침몰해버린 거야. 바다 위를 떠도는 동안에 물에 떠다니는 기름 때문에 눈이 망가졌다고 하더군. 근데 눈만 망가진 게 아니고 목구멍도 타버려서 그렇게 쉰 목소리가 된 거야. 그 목소리로 기쿠지 씨는 신음하듯이 6살짜리 나한테 말을 걸었어. 꼬마야, 이거 먹어라. 도시락 속에 담긴 찐 고구마를 주더구만. 난 배가 너무 고파서 탐욕스러운 눈길로 무릎을 껴안고 있었을 거야. 이가 득실거리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쿠지 씨가 그때 말해준 설교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꼬마야, 세상 탓을 하지 마라. 남 탓도 하지 마. 그리고 부모 탓도 하지 말고. 알았냐? 나는 고구마를 먹으면서 내 탓도 아니라고 대들었어. 아니, 네 탓이야. 남자라면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고. 난 말이지, 평생을 그 말대로 살아왔어. 달리 뭘 한 것도 아니야.
사실 기쿠지 씨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몰라. 스즈키 기쿠지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손님한테는 친절한데 보통 때는 목석처럼 도통 말이 없는 사람이야. 이치로라는 내 이름은 사실 기쿠지 씨가 지어준 거야. 호적상으로는 내 아버지가 맞아. 이 처음에는 옥구보의 불탄 자리, 판공호의 양철을 덮은 움막 같은 데서 살았어. 전쟁이 끝나던 해 겨울은 매일 밤 군대 모포를 감싸고 아침까지 껴안아 주셨어. 자기는 먹지 못해도 나한테는 밥을 가져다 주곤 했어. 불탄 자리에 집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방공호나 판잣집에서 쫓겨났지. 그래도 매일 둘이서 철교 밑에 앉아 있었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기쿠지 씨 대신에 나는 하루 종일 구두 닦으라고 손님을 불러댔지. 그러다가 한 번은 기쿠지 씨가 부근을 배회하던 야쿠자한테 맞은 적이 있었어. 자릿세 때문에 옥신각신했겠지. 기쿠지 씨는 몸도 튼실했고 남방에서 돌아온 군인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야쿠자 두세 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절대로 같이 주먹질을 하지 않았어. 물론 그렇다고 빌지도 않았고 그냥 꼼짝도 하지 않고 때리는 대로 맞고 발로 차는 대로 채이기만 했어. 근데 말이야,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당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강목을 들고 뛰쳐나가려는데 나를 기쿠지치가 끌어안으면서 말렸어. 저 친구들 탓이 아니야. 내 탓이다. 내 탓이야. 기쿠지씨는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 말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 몇 년이 흘러서 나는 구두 닦기 일을 배웠어. 학교가 파하면 곧장 휴샨보이가 되는 거야. 그 무렵에 세상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구두를 닦는 손님도 주둔군 군인만 오는 게 아니었어. 일은 재밌었지. 손님 중에는 가지각색의 인물들이 있었고 사람 수만큼 여러 가지 구두가 있었어. 그런 가지각색 구두를 일일이 기쿠지 씨한테 배운 그대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는 거야. 내가 닦은 구두가 신주쿠나 긴자를 돌아다니고 야마테선이나 지하철도 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구만. 기쿠지 씨한테 전수받은 친절한 인사도 아주 잘했단 말이야. 저 결국 방공호도 판잣집도 졸업하고 나와서 기쿠지 씨가 간다강 옆에 새 방을 얻어서 함께 살았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부자지간인 것 같아도 난 계속 기쿠지 씨라고 불렀어. 왜 그랬을까? 기쿠지 씨는 항상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곤 했었어. 그래서 감히 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야.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있어서 누군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지금도 난 잘 모르겠어. 부모 대신이지만 부모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어. 야단도 치지 않았고 예의 범절도 가르치지 않았어.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고 말이야. 밥을 먹여주고 학교에 보내준 게 다야. 그러니까 부모라고는 할 수가 없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기쿠지치한테 지독하게 야단을 맞았어. 난 중학교를 마치면 구두 닦기가 되려고 결심했거든. 그 무렵 어른들은 비록 옷차림은 형편없어도 구두만은 깔끔하게 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구두는 셀러리맨의 훈장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 그 무렵에는 구두 닦기의 황금 시대였던 거야. 마치 매일 아침 이를 닦듯이 출근길에 셀러리맨이 구두 닦기 앞에 길게 줄을 서곤 했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쿠지 씨는 명인이야, 명인. 게다가 자리가 철교 바로 밑이라서 목이 좋았다고. 아침 저녁에는 손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를 않았어.
학교가 파하고 나서 해가 저물 때까지 매일 휴산보위를 계속했던 나는 이미 어엿한 장인이 되어 구두 밑창 갈아 끼우는 일도 아주 식은 죽 먹기였어. 그러니까 난 다른 인생 같은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 잠깐만, 물 좀 마실게. 저, 기쿠지 씨가 물어봐서 대답을 한 건지,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아무튼 중학교를 졸업하면 구두 닦기가 되겠다. 라고 말한 순간, 기쿠지 씨한테 야단을 맞았어. 뭐라고? 땅바닥에 엎드려 일하는 건 나 하나만으로 족하다. 남자라면 일어서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 봐야지.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나는 말대답을 했어. 구두 닦기가 그렇게 천한 직업이라면 기쿠지 씨는 천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 부모도 집도 자라난 기억조차도 없는 전쟁 고아를 자기 자식으로 삼은 거냐? 이렇게 말이야. 나는 학교에서 배운 시건방진 말을 짓거렸던 거야. 그 직업에 귀천은 없다. 라고 하잖아. 어쩌면 선생님이 나한테만 가르쳐준 말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자 기쿠지 씨는 불같이 화를 냈어. 구두소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말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는구만 그래. 귀한 직업인지 천한 직업인지 그런 건 이 꼴을 보면 잘 알 거 아니냐? 에? 분명 맞는 말이었어. 하지만 난 기쿠지 씨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기쿠지 씨는 말 대답을 하는 나를 향해서 구두소를 휘둘렀어.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사람처럼 그 솔로 발판을 쾅쾅 두드리면서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개코주 씨는 무릎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 이런 연병알 하고 발판을 솔로 두드리면서 울더구만. 그날 밤 도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쿠지 씨는 묘한 변명을 하더라고. 어차피 주워 얻은 목숨이니까 세상에 도움이 될 거야. 소음이 꼭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뭔가 하나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고 나서 죽지 않고는 먼저 간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꼭 도움이 돼야 한다. 나는 기쿠지 씨는 손님들의 구두를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 그러자 기쿠지 씨는 밤길을 걸으면서 안경을 벗고 눈두덩을 닦았어. 기쿠지 씨한테 눈물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 군도의 원유가 눈에 스며든 거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지. 이치로 기쿠지 씨는 전신주 밑에 가로등에 동그란 불빛 가운데 멈춰 섰어. 이치로 의지할 때라고는 너밖에 없다. 간절한 이 한마디가 새하얀 입김이 되는 추운 겨울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아마 난 그동안 기쿠지 씨를 줄곧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들어 겨우 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그 겨울밤에 기쿠지 씨의 한마디를 계속 오해하다가 그 오해 덕분에 이렇게 사장까지 된 거야. 의지할 때라고는 너밖에 없으니까 큰 부자가 돼서 나를 호강시켜 달라. 나는 그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야.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점원이 됐어. 어린아이라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지. 일을 배우는 게 고작이었을 거야. 어엿한 일꾼이 되어 쇠빵을 얻을 때까지 무려 6년이나 걸렸다. 그래, 용기를 내서 기쿠지 씨를 모시러 갔어. 여기 있는 내 마누라랑 함께 말이야. 이 마누라에 대해서는 이 기쿠지 씨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 내가 슈샨보이를 하던 무렵에 마켓 입구에서 꽃을 팔았어.
나보다 2살 연상의 꽃 파는 처녀. 이 영락없는 노래 가사야. 그 노래 아나? 아무도 사주지 않는 꽃을 안고 저 처녀 울면서 간다. 가여워요 달림. 왜 이 세상의 행복은 모두 고개를 돌리는 걸까? 이런 가사지. 내가 데리고 갔더니만 어렵쇼. 너희들 살림을 차린 거냐? 기쿠지 씨는 이렇게 반갑게 웃어주었어. 요즘은 구두 닦기도 시세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라면서 기쿠지 씨는 우리 2사람의 구두를 닦아주었어. 그만두라고 해도 듣지 않더군. 전보다 더 나빠진 눈으로 구두를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할 듯이 얼굴을 들이대고 우리 2사람의 구두를 닦아주었어. 신혼 부부집에 얹혀 살면서 방해를 할 정도로 눈치가 없진 않다. 응?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 너희 둘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살거라. 세상이 온통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들떠있던 시절이었어. 육교 및 구두 닦기는 몇 명밖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 의지할 때라고는 너밖에 없다. 라는 그 한마디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야. 나랑 마누라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방 2칸짜리 아파트를 얻겠다고 맹세할 뿐이었어.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열심히 일했어. 애당초 주방장이니 요리사니 하는 직업은 대단할 게 없어. 하지만 그 대단할 게 없는 직업이 행운을 가져온 거야. 푼돈을 저축해서 맞춤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어. 싸고 맛있는 도시락을 여기저기 회사에 배달하는 동안 사원식당의 관리 운영까지 맡아서 하게 됐어. 입으로 말하기는 간단하지만 이게 무려 수십 년이 걸린 일이다. 그 사이에 집은 1칸에서 2칸이 되고 철근 아파트가 되었어. 기쿠지 씨한테는 끊임없이 졸라댔지. 이제 나이도 나이니까 구두 닦기 같은 거 좀 그만 두라고 말이야. 아니 그렇게 구두 닦기가 좋으면 억지로 그만두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 근데 이건 뭐 완전히 마이동풍이야. 싫다고만 하고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디 사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내가 아무리 물어도 어느 한 가지 똑바로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더구만. 즉, 의지할 때라고는 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밤에도 자지 않고 일했고, 드디어 살림도 많이 불어났다. 내가 사치를 하고 싶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이 정도 부자가 됐으니까 불평은 없을 거 아니냐. 이 당신이 말하는 의지할 때인지 뭔지가 이제 된 거 아니냐. 난 몇 번씩이나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 하지만 기쿠지 씨는 매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 구두만 닦아줬어. 난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지난번에는 번거로운 애걸복걸 같은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줬지. 기쿠지 씨, 내 말이 경마에서 일본 1등이 됐어요. 슈샨보이가 이겼다고요. 가을에는 개선문 대회 출전시켜서 세계 제일이 되게 할 겁니다. 이거요, 거짓말도 허풍도 아니에요. 내일 신문에는요, 말고삐를 잡은 내 사진도 실릴 겁니다. 내가 마주니까요. 저 기쿠지 씨, 듣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쿠지 씨 대신에 옆에 있던 상자 속에서 노숙자가 얼굴을 내밀더군. 그리고 기쿠지 씨가 이미 라디오로 들어서 알고 있고 자신이 기쿠지 씨를 위해서 막공까지 사다 줬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 아니, 기쿠지 씨 정말이세요? 그러자 기쿠지 씨는 안주머니에서 막권을 꺼내 보여주면서 빙그레 웃더구만.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활짝 웃는 얼굴이었어. 단승 막권에는 말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 슈샨보이. 단돈 1,000엔의 막권이지만 나는 그때 1억 엔의 상금과 그 막권을 바꾸고 싶었어.
아니, 내 전 재산을 주고라도 바꾸고 싶었지. 고맙다, 이치로. 정말 고마워. 기쿠지 씨의 눈에서는 여전히 솔로몬 군도의 원유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라. 그 시커먼 눈물은 구두약 색깔이 아니야. 기쿠지 씨는 60년이나 외로운 몸으로 시커먼 눈물을 흘려온 거야. 이치로, 고맙다. 정말 고마워. 기쿠지 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어. 반복해서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어. 의지할 때는 너뿐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야. 게다가 이 쓸모없는 사람이 비로소 도움이 되었구나. 하고 기쿠지 씨는 노숙자를 향해 웃더구만. 나는 그냥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서 내가 누구고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졌어. 지난 60년 동안의 사건만이 이렇게 비디오를 되돌리게 하는 것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 그의 겨울이 다가기 전에 나무 토막처럼 얼어 죽을 뻔한 전쟁 고아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 대단한 인생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세금도 내고 싸고 맛있는 점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해 왔어. 이 모든 것들이 기쿠지 씨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일념이었어. 근데 말이야,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어. 의지할 때라는 의미는 그런 신세 타령이 아니었던 거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된 나는 기쿠지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기쿠지 씨,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난 이제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나는 지난 60년 동안 도저히 입 밖에 내지도 못했던 한마디를 드디어 호소했어. 마누라를 구워 삶을 때보다 몇 배의 용기를 내서 겨우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기쿠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 새우처럼 굽은 등을 하고 고개만 쳐들고 저녁해를 바라볼 뿐이었지. 이치로,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난 아직도 고아라는 말이에요? 그래, 넌 고아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난 아버지도 어머니도 몰라요.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고요. 그게 어때서? 그 생김새와 스즈키 이치로라는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난 내 부모한테 2번 버림을 받는 건가요? 근데 이 말에는 역시 느끼는 바가 있었던가 봐. 기쿠지 씨는 길가의 꽃이 시들듯이 고개를 숙여버리더군. 새카만 눈물이 주름투성이의 손등으로 뚝뚝 떨어졌어. 그럼 2번 잊으면 되는 거다. 목숨을 쥐어짜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로 기쿠지 씨는 그렇게 말했어. 부모에게 2번 버림을 받으면 2번 잊으면 된다. 이렇게 말이야. 자, 이제 식사를 좀 시작해 보자고. 자네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거든. 뭐, 나쁜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놀랄 거 없어. 아까는 괜히 험악하게 말했지만 타고난 입버릇이 고약해서 그런 거야. 자, 이해해주게. 저 기쿠지 씨 얘기는 이쯤 해두고 나는 우리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도시락 가게 시절부터 일해온 고참들은 이제 완전히 늙어버렸고, 젊은 놈들은 건방져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야. 나도 이제 젊지 않고 말이야. 이제부터는 회사의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이로 치면 지금이 적당하지. 인품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넨 말이야. 성실한 게 우선 마음에 들어. 은행원 경력은 허울만은 아니지. 잠깐만, 나 물 좀 더 마실게. 이렇게 목이 말라. 자,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어때? 자네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아니야, 농담 아니야. 이 자네 같으면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수 있겠나? 이렇다 할 인재가 없으면 은행에서 헤이드 헌팅하는 게 의외로 정석 아니겠냐 이 말이야. 아, 물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멋대로 굴게 놔두진 않을 거야. 이 당분간은 내 지시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회장은 아침에 늦잠을 자고 경마에 빠져 지내면서 사장한테만 지시를 하는 거다. 한 달에 한 번은 마누라를 데리고 온천, 1년에 2번은 뉴욕에 사는 손자 얼굴을 보러 가고 말이야.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재미를 보면서 살아도 벌을 받지는 않겠지. 이봐, 스카다. 자네 우리 회사 사장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이 나쁘지 않은 제안 같은데 왜 대답을 못해? 에? 여기는 스카다의 집이다. 스카다의 아내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무서운 이야기라도 들은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 말 농담이겠지요. 적어도 난 농담을 하는 게 아니야. 보스도 뭐 그 정도로까지 고약한 농담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일요일의 저녁 식사는 역시 전골이다. 언젠가는 인기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될지도 모르는 똑똑한 딸이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나는요,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은행을 그만두기 전에 이 이야기는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거래처 사장님과 은행원의 극비 작전. 알겠나, 스카다?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도 말하지 말게. 은행을 그만두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그냥 빈둥거리면서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겠죠. 아빠도 참 음흉스럽네요. 그런 이야기라면 그렇다고 넌시시 털어놓으면 다들 걱정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평소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아빠가 재취직한 순간부터 사장님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는 게 이상하긴 했다고요. 딩동댕. 아빠, 내 말이 맞죠? 응? 스카다는 저 혼자 신이 난 딸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사려 깊은 건지 경박한 건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아들의 말이 이어졌다. 아버지 이야기에 의하면 아카네 푸드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소우량 기업이잖아요. 온 나라가 불경기에 허덕이는데 그 회사만 끄덕없는 것 같아요. 기업을 일으킨 원맨 사장이 후계자를 선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스카우트 해오는 게 좋은 방법이었을 거라고요. 뭐 그냥 극비 작전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별도로 치고 말이죠. 이런 유형은 돌출 행동을 하지 않는 대신 결정적인 실수도 저지르지 않아서 의외로 출세를 하곤 한다. 참으로 듬직한 아들이다. 아,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 화를 낼 생각도 나지 않아서 스카다는 아들의 자네도 맥주를 따랐다. 의심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이야기다. 전직은행원의 의구심에서 아칸의 푸드의 업적이나 자산 내용을 의심해 보기도 했지만 확실히 초우량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드디어 칼을 빼는 심정으로 말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고 뭐고 간에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난 잘 모르겠어. 모르는 게 아니라 꽁무니를 빼려는 거겠지요. 스카다와 아이들은 동시에 젓가락을 움직이던 손길을 멈췄다. 자, 이 기회에 분명히 말해 둘게요. 난 이대로 부엌에서 썩는 여자로 끝나기보다 사장 부인이 되고 싶다고요. 자, 이상. 난 2번 다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식탁은 전골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남기고 조용해졌다. 무거운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스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도망가지 말아요. 아니야, 도망가는 거. 그냥 베란다로 나가는 거야. 얘기는 할 수 있어. 아니요, 지금 말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난 당신이 도망치는 모습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탁이니까 비참한 뒷모습을 두 번 다시 나한테 보이지 말아요. 어쩌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하고 스카다는 생각했다. 책임을 진 게 아니고 인간관계로 고민했기 때문도 아니고 조기 퇴직에 매력을 느꼈던 것도 아니다. 딱히 아무 이유도 없이 멋대로 이탈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도망쳤던 것이다. 구두 닦기가 없는 철교 밑은 허전했다. 저녁 노을은 강철 교량을 가르며 붉게 비쳐들었지만 노인이 앉아 있었던 공간만은 그 붉은 빛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동굴처럼 보였다. 노숙자가 저녁 햇살을 가리며 노인이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두툼한 이별금도 주고 갔다고 말했다. 노인은 당신이 오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스에게 노숙자가 편지를 전했다. 보스는 노숙자한테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머리 위로 쉴 새 없이 열차가 지나가고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했다. 철교 밑은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 소리들이 60년 동안 노인을 애워싸고 있던 악의 같아서 스카다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보스는 봉투를 찢어 짧은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는 무릎에 양손을 대고 울부짖듯이 큰 소리를 길 위에 토해냈다. 보스는 꿇어앉았다. 노인이 굽은 등을 기대고 있던 벽은 사람의 형상으로 검게 때가 타 있었고 땅바닥은 정사각형의 방석 모양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60년 동안 구두약에 절은 얼룩이 그 사각을 하얗게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있었다. 보스는 마치 노인의 온기를 찾듯이 땅바닥을 계속 문질렀다. 그 손가락을 떠나 바람에 실려온 편지를 스카다는 발밑에서 집어들었다. 내가 읽어봐도 되겠냐는 물음에 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치로에게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한다 해도 모자랄 거다. 고맙다. 고마워. 네 덕분에 이 기쿠지는 이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고맙다. 고마워. 모두가 칭찬을 해주겠지만 네 고생을 알고 있는 기쿠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너를 칭찬한다. 정말 잘했다. 너는 훌륭하다. 훌륭한 아이는 훌륭해지지만 훌륭하지 않은 아이가 훌륭해진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나라 수상보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100배 정도 훌륭하다. 정말 잘했다. 고맙다. 고마워. 네 덕분에 이 기쿠지는 기술을 펴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너의 훌륭함은 전해줄 거다. 이름은 예전에 내가 지어주었지만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치로라는 이름에는 설마 불평하지 않겠지. 고맙다. 고마워. 달리 할 말이 없네. 고맙다. 고마워. 스즈키 기쿠지. 연필을 핥아가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부릅뜨고 유언을 쓰는 노인의 모습이 가슴에 떠올랐다. 보스는 사람들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을 기어다녔다. 소음 사이로 아버지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을 때
스카다도 참지 못하고 울었다. 그 한마디가 지금 처음으로 보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60년 동안 가슴 속에서 계속 불러왔던 목소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벽에 얼룩으로 남은 등을 기댄 자국에 볼을 비비면서 보스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불렀다. 철교를 물들이던 석양이 고층 빌딩 사이로 저물자 가부키초에는 순식간에 네온의 꽃이 피었다. 돌아오는 길에 룸미러로 본 보스는 넋을 잃은 얼굴로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봐, 스카다. 갑자기 부르는 소리에 스카다는 등줄기를 곧게 폈다. 자네, 도망치지 말게. 이제 내 뱃속까지 다 보고 말았잖아. 에? 도망치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알았어? 하필 이런 때 거리는 심한 체증이었다. 이제 결심을 해야만 할 모양이다. 스카다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고 목구멍에 맺혀있는 독 같은 말을 토해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룸미러 안의 보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희망을 제대로 말로 하지는 못했다. 네, 예, 이렇게 소설은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선생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내가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뭐 길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게 물은 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이제 뭐 없던 대사도 막 들어가고 아니, 저 물 마시는 시간이 또 비니까 잠깐만. 이렇게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시간짜리 생방을 해도 예, 중간에 물 마시는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쵸. 제가 이게 지금 그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50분 이상을 혼자 한 것 같은데요. 혼자 하신 거예요. 8페이지부터 혼자 하셨는데 네. 제가 이게 하도 좀 죄송해가지고 사실 이제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이죠. 아니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 끝부분이 네. 또 눈물 정말로 흘리셨죠? 눈물을 흘려고 저는 책 읽으면서 예. 아주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눈물을 흘릴까 봐. 근데 예. 눈물을 하나도 안 흘렸는데 예. 왜냐면은 내가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을 맡겨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커서. 미안한 마음이 지금 막 너무 들어서 지금 그럼- 감동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감동의 눈물 대신에 참회의 눈물이라도 흘리셨어야죠. 정말 그래야 될 정도로 네, 교수님 그 본성을 알고 있었지. 너무 고생해서 진짜 물 마실 시간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7명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다시 한번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 북텔러 분들하고 하는 방송은 NG가 없어요.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틀렸다고 해서 다시 하고 이러는 게 없이 NG 없이 그냥 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그래서 아니고요. 중간에 오독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여러 번 있었어서 그건 조금 우리가 생방송처럼 하고 있어서 이번 그렇다고 양해해 방송이 좀 주시고요. 쉽지 않았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 그리고 7명이 노인 많이 나와. 예? 기쿠지 노인 목소리를 하다가 이치로를 하다 보니까 그러게. 이치로도 갑자기 노인이 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알아들어요. 잘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유,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저희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특히 저보다는 교수님을 미워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을 오래 겪은 저로서는 언젠간 이러실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이다. 예, 그게 이걸 사실은 그 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어디냐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수님이시고요. 그 내 탓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 본인 목소리로 안 나가고 제 목소리로 내 탓이다라고 말하게 만들잖아요.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근데 정말 감동적이네요. 엄청 감동적이고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한 3번, 4번 정도 읽었는데 네.
읽을 때마다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 가지고 그러게 말이죠. 이게 정말 엄청나게 그 감동적이고. 이분은 그러니까 전쟁 통에 뭐 눈도 아주 나빠졌고 목소리도 다 쉰 목소리가 됐고 그렇죠. 예. 전쟁 고아를 이제 걷어들여서. 예. 걷어들여서 키웠는데 그냥 슈샨보이가 되겠다고 하니까 야단을 친 거죠. 그렇죠. 예. 높은 곳에 올라가라.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음, 인제 보면은 그 "의지할 때라고는 너밖에 없다."라는 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한테 의지할 테니 네가 성공해서 나를 잘 살게 해 달라.'라고 당연히 그렇게 여길 그런 뜻이 아닌 만하잖아요. 거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아, 내가 너한테 의지한다. 네가 그런 사람이 네가 그런 되어라. 사람이 되어 주어라라는 그렇죠. 뜻인 거죠. 예. 그리고 네. 본인도 나중에 인제 그 막권 성공해 1등 해 가지고 가니까 본인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음. 노숙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편지가 많이 배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도 그 침침한 눈을 비벼가면서 예. 연필을 핥아가면서 이게 쓴 게 그 어떤 그 미사 여구보다도 예. 그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고맙다, 그러니까요. 예예. 고맙다. 맞아요. 어, 예. 훌륭한 아이는 훌륭해지는 게 당연한데 훌륭하지 않은 아이가 훌륭해졌다는 게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서 살짝 돌려가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아우 왜요, 왜요? 훌륭하지 않은 아이라며. 어쨌건 그게 어떤 진정한 마음이 좀 들렸고요. 예. 그다음에 뭡니까 이치로. 예. 이치로가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예. 한마디가 60년 동안 그러니까. 가슴속에서 계속 예. 불렀던 그런 맞아요. 이름인 거고요. 예. 그리고 꽃 파는 처녀랑 아주 결혼을 잘하셨네. 근데 이치로도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지 않는 게 뭐 예. 첩을 2 명이나 두고 이 있었다면서요. 드디어 이거 치불살이 네. 나오네 이거. 근데 이게 정말 교수님이 웬만하면 예. 뭐 스카다의 부인은 그렇다 치고 아들이나 딸은 쪼끔 뭐 빼거나 예. 뭐 이렇게 달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맞아요. 예. 아들, 딸이 또 바른 말만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예, 빼기가 어려웠었을 빼기에는. 건데 예. 근데 빼기에는. 어쨌건 예, 저한테는 너무 가혹하셨다. 그러게 말이야. 네. 네.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길게 여러 목소리를 내면서 한 적이 없었는데. 없었죠. 그 50분 이상을 혼자 한 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낭독하는 그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요렇게 어느 정도 에디트하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쵸. 예. 요렇게 교수님이나 다른 북텔러 분들하고 하는 거는 그냥 라이브로 한단 말이죠. NG 그러니까 없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마실 틈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걸 아시는 분이 세상에 교수님 그래서 연기 연습을 좀 하시라는 게 아 진짜 연습을 좀 하세요. 이게. 스카다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어라?" 하고 중얼거렸다 했잖아요. 그냥 "어라." 하시면 된다. "어라?" 이렇게 내 탓이다 내 탓. 다음에 노인 목소리 하시는 거 괜찮겠다. 한번 생각해 보죠. 노인 목소리 아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예. 하여간 재밌고 감동이 있는 작품 소개해 예.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바로 바로 직전에 한 여러 작품들과 궤를 달리하는 예 맞아요. 드디어 이제 예. 정상 범주를 좀 들어오셨나 싶어 가지고 그게 무엇보다도 기쁘네요. 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 했던 작품만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저희 유료 회원이나 아니면은 자발적인 구독료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거보다도 저희 채널이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이 막 헛나와요, 지금. 아유 너무 얼마나 피곤하다. 보통 일 아니었어요 네. 정말. 근데 이 교수님도 이거 20 페이지가 넘는 폰트로 직접 다 폰트 펜으로
20페이지가 넘는 거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네. 이걸 또 직접 리라이팅을 하신 게 예. 정말 대단하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